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상생방송 김창현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4차 병난 특별 강좌로서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다 라는 주제로 상제님 진리에서 천지공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올해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해서 그때 발표한 집중행동 선언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같이 보시면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 파업에 동참해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임을 많은 시민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요즘 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8세 스웨덴의 18세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성장 얘기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인간의 경제성장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가속화할수록 지구는 훨씬 빨리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인간의 욕망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 그리고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들의 경고, 이런 상황을 15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정산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천하창생이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몰두하니 어찌 애석치 아니하리요.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아까 전문가들, 환경운동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멸종 그리고 경제성장을 더 추구한다면 인류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멸망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을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 6월 3일 미 국립과학회보의 내용을 미국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6번째 대멸종 속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정무 서울시립과학관 관장이 지금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현재 하루에 100종 정도의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는 더 이상 인류의 힘으로 대멸종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갈수록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져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6년에서 10년 정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가 궁극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모두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 왼쪽에 보시면 부제가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고 악화되면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거주한다고 생각했던 이 지구에서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산 상제님께서 천하가 모두 병들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병든 천지를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내가 3개 대권, 천지인 3개 대권을 맡아서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주의 여름이 끝나고 우주의 가을 세상이 오는 바로 이때 선천 5만 년 역사가 흘러온 결과 천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설정하고 인간과 천지 신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우주 1년 도표를 통해서 선천 5만 년은 상극의 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극의 이치 때문에 천재의 원한이 가득 차서 세상을 폭파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1871년 인간으로 오셔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께서 이 대우주의 지존자이신 정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신 목적이자 정산도 진리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천지공사 내용은 이제까지 어느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진리의 한 소식이기 때문에 오직 상제님 진리의 대도 말씀을 담은 진리의 원전인 도전 내용을 통해서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지공사의 이 큰 틀을 도전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자, 처음 들어보는 이 천지공사라는 이 진리 세계를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천지공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에서 옛부터 공사라는 말의 뜻이 관원이 백성끼리 분쟁이 있어서 송사가 있을 때 그 송사의 내용을 듣고 뜻을 모아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던 일을 공사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이기 때문에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제님께서 천상신명과 인간 역사를 심판하는 판관이 되셔서 선천상극 세상의 틀을 뜯어 고치시고 새 세상의 기틀을 바로잡아 짜신 일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이 모여들어 상제님이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이 공사를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는 오직 3개 대권을 가지신 우주의 주제자 오직 한 분만이 병든 하늘과 땅을 바로잡아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신명을 통제하실 수 있는 상제님 외에는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전 5편 3장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면서 병든 천지와 인간 세상을 뜯어고치신 전대미문의 대개벽공사이고 가을철 5만 년 통일 문명의 설계도이자 창사진이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후천 5만 년 역사 프로그램이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6편 42장에 상제님께서 그대와 나의 합덕으로 3계를 개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대는 바로 상제님의 종통을 개성하신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도전 11편 99장에 태모 고수부님께서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낫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다 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생모육이라는 말을 우리 문화권에서 써왔는데요. 그 말씀처럼 천지공사는 상제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보신 9년 천지공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께서도 10년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아버지 하느님이신 정산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함께 행하신 3개 개조공사가 바로 천지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짜신 이 천지공사의 그 수많은 프로그램, 다른 말로 해서 그 도수는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전 2편 72장의 상제님께서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 천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 즉 하늘의 명, 그 다음에 신도에서 신명이 행위를 하고 그 기운을 받아 마지막으로 사람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천지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도 우주 진리 구성의 3박자, 3요소를 이법과 신도와 인사라고 합니다. 한 말씀으로 줄여서는 이신사라고 하는데 진리 공부의 중심 주제이며 깨달음의 밑자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4강인데 우리가 지난 1강, 2강, 3강을 통해서 이 대우주의 이법인 우주일령과 그리고 지난 3강의 신도,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법을 바탕으로 해서 신도의 신명이 들어서 인류의 최종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대우주의 진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상제님이 짜신 천지공사 프로그램 도수, 즉 천리에 따라 신명들이 먼저 그 도수에 따라 행위를 하면 그의 감흥이 된 사람들이 신명을 좇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즉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하늘의 명과 이법에 따라 신명들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때 이 천지공사라는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천지공사 프로그램 도수가 어떻게 인간 역사에 펼쳐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공사, 신명공사에서 틀을 짜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사진의 원판을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면 원판 그대로 나오지 않는가? 머리털만큼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의 필름을 가지고 그대로 현상을 하면 사진이 나오듯이 거기에 비유해서 태상종도사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아주 멋진 이 도심 속에 빌딩이 있는데 이 완성된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가 있어야 실제 이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훌륭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5편 416장에 이제 하늘도 떠도고치고 땅도 떠도고쳐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리리라. 상제님께서 9년간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수많은 공사를 보시면서 도수를 짜놓으셨는데 이 도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깃털이 열리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지공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원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음을 억누르고 양을 높이는 이 우주의 천리가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역사 속에 살아오면서 많은 원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성공의 선천성자들의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르침은 종교 문화권 간의 충돌을 일으켜 오히려 인류 역사에 원한을 가중시켜 온 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종교 전쟁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편 17장에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 전쟁이 그칠 새 없었나니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고 상극의 원한이 폭발해 우주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 5만 년 인류 역사가 상극운으로 흘러오면서 인류의 역사 문화가 많이 발전했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면으로 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천지를 폭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주의 여름 세상에서 가을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천 세상에 쌓인 원한을 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도사님께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선천 세상을 살아온 인간과 모든 신명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장 절박한 꿈이 가슴 속에 깊이 못 박힌 원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선천 상극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뜻과 이상을 전부 다 펼치고 간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나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죽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축이 이동해서 개벽이 수없이 온다고 해도 선천 5만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주지 않으면 상생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느냐? 이 우주는 천지인 3계이기 때문에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는 말씀에 따라 천지인 3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하늘 개벽 공사는 분열되어 있던 천상 신명계를 통일하셔서 우주 통치 사령탑 조화정부를 조직하시고, 땅 공사로는 동서양에 분열되어 있던 땅 기운 지운을 통일하시고, 그리고 인간 역사 개벽 공사에서는 이 인간의 역사가 세계 정치 질서 세운 공사, 세계 종교판의 질서 도원 공사로 흘러가서 후천 성경을 맞이하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자, 천상 조화정부는 우주 통치의 사령탑으로서 분열되어 있던 여름철 말의 천상 신도 세계를 오직 상제님께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신명계를 통일해 조화정부를 조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화정부란 천지개벽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로서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 센터이기 때문에,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합니다. 이 조화정부에는 6그룹의 신명들이 계시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살다가 돌아가셔서 이 천상 조화정부에 계시는 인격신은 만고원신과 만고역신, 즉 인류사의 과정에서 원한 맺혀 죽은 모든 신명은 만고원신이고, 혁명가들의 영신은 만고역신입니다. 그리고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인류 역사 문명을 개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종교가 철학자, 과학자, 그리고 도를 통한 이 신명들은 세계 문명신과 도통신, 그리고 각 민족의 시조신인 세계 지방신,
그룹이 있고, 그리고 지구촌 동서 각 성시에 설령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신으로 천지 망량신, 1월 조왕신, 칠성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화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천상 신명들이 인간 세상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신명계에서나마 흡족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자 쌓은 공덕에 따라 그에 걸맞는 자리를 상제님께서 주시고 천지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도록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천지 신명들이 조화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신명회원의 과정이면서 상제님께서 이 조화정부의 천지 신명을 데리고 인류의 새 역사를 건설하는 천지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전 4편 18장에 이제 각 지방신과 지훈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니라. 선천에는 각 민족의 시조신인 지방신과 그리고 땅 기운이 분열돼서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훈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중심 땅인 우리 한반도에 전주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이 부모산이 되기 때문에 지훈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하고, 이제 모악산이 어머니산, 회문산이 아버지산인데 후천은 음시되기 때문에 어머니산인 모악산으로 주장을 삼고 회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령을 통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공사에 회문산에 있는 5신선이 바둑두는 형국인 오선위기의 그 혈자리를 발음을 시켜서 상제님께서 후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세계 역사 대세를 잡아 돌리시는데, 바로 이 회문산의 오선위기 혈을 통해서 이제까지 시비가 있어왔던 모든 이념과 사상, 이런 것들의 대립을 극복해서 후천 통일 세상을 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동서양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은 인간과 만물 생명의 절대 근원이며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천지 환경 문제를 도외시했다. 특정 지역의 민족을 맡아 다스리는 시조신인 천상의 지방신과 지구촌 산하에 분열된 땅 기운이 통일이 되어야만 후천 가을철에 통일 시대로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동 지역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참상은 본래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조상의 자손인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그들의 한 분 민족의 시조신을 두고 각기 그 야훼와 알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다른 신앙관이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쟁의 참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신과 지훈을 통일하는 문제도 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제님의 공사입니다. 자, 도전 5편 1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정표를 짜심이라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성 설령신 등을 불러 모아 신명정부를 건설하시고 앞 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의상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성경낙원이 건설되도록 물 셀 틈 없이 판을 짜놓으시니라. 도전 5편 1장에 있는 천지공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천상 분열되어 있던 천상 신명계를 통일해서 조화정부를 짜시고, 그리고 인간 생명의 절대 근원인 땅 기운을 통일하셔서, 즉 이 잘못된 천재 질서를 떠도고쳐 바로 잡으신 바탕 하에서 드디어 이 우주 진리의 결론인 인간 역사 문제를 바로잡는 공사를 보시는데, 그것이 바로 도운공사와 세운공사입니다. 세운은 세계 정치 질서의 변화 과정이고, 이 세운공사를 잘 이해하면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1901년 신축년 이후에
지구촌 인간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서 후천 가을 세상이 오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는 신명해원공사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선천 천지 신명들 중에서 가장 원한이 크고 원한 역사의 뿌리인 이 단주가 계시는 만고 원신들을 세운공사에 붙여서 해원을 하게 하시고,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도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으로서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해서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장차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한 후에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전 과정인데, 여기에는 만고 역신을 붙이셔서 선천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그 원한을 전부 다 해소시키는 공사를 보십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 인간 역사 울로의 양대 축인 이 세운과 도운에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을 붙이셔가지고 그들이 선천에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원한을 풀도록 하심으로써 후천 세상을 열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은 내일은 삼변성돈이라 세 번 변해서 도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 우주 원리에 따라서 세 마디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과 도운은 생장성이라는 삼변성도의 원리에 따라 세 번 크게 굽이치면서 끝매듭이 지어지고 세 번의 변국을 거친 뒤에 가을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운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공사의 큰 기틀은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와 실험판 도수입니다. 도전 5편 6장에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이 오선위기의 혈은 천재 아버지 산인 회문산에 있는 명당입니다. 그래서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오선위기는 다섯 오자 신선선자 다섯 신선이 위자는 포위한다고 할 때 위자, 에워살 위자, 바둑기자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둘러싸고 바둑을 두는 형국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다섯 신선 중에서 두 신선은 직접 판을 대해서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를 하고 한 신선은 주인인데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는 좌상에서 덕천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선위기 바둑판 도수는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원한을 푸는 해원도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편 24장에 이제 원한의 역사의 뿌리인 당뇨의 아들 단주가 품은 깊은 원을 끌으면 그로부터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한의 마디와 고가 풀릴지라. 그러므로 단주 회원을 첫머리로 해서 모든 선천의 원한을 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문산에 오선 위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뇨가 창시해서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요임금의 왕자였던 단주가 그 당시에 동방 한민족과 그리고 서방 한족 중국을 통합을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대동세상을 만드는 꿈을 품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요임금은 아들 단주와 정체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자기와 정체관이 다른 단주를 불초하다고 하며 순임금을 사위로 삼고 자기의 두 딸을 순임금에 주고 임금의 자리 제위를 순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단주에게는 바둑판을 만들어주고 외지로 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주는 자기의 그 대동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큰 웅대한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꿈이 좌절된 채 불초하다는 누명까지 쓰고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유교에서는 요순 임금을 성군의 상징으로 삼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단주에 얽힌 이 기막힌 역사 왜곡을 전혀 모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주가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했고 게다가 친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이 깊고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에 있는 상제님의 다른 말씀을 보면 만일 그때 단주가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동방 한민족과 서방 한족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쳤다면 인류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단주를 해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계 정치 판도를 단주가 불운한 마음을 품고 바둑을 두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세계 정치 판도를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잡아 돌리게 하고 단주를 천상 자미원에 자리하게 해서 다가오는 후천 성경 세계에서 세운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단주의 원한이 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양 천문에서는 3원 28수라고 해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미원은 북극성과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과 북두 칠성이 있는 곳입니다. 상제님께서 나는 칠성이니라. 상제님께서 천상에 이모해 계시는 곳이 바로 칠성이고 그 칠성은 자미원에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 우주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게 하셔서 9,500만 년 세상을 이끌어 가도록 함으로써 단주의 해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바둑판입니다. 바둑판은 가로 세로 19줄입니다. 그래서 19줄을 19 곱하기 19 하면 361인데 신기하게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팔도 369월이었고 중앙에 있는 한 점은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 더하기 19 하면 38선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이 나뉘어서 후천개벽 세계를 열어나가는 최후 대계를 천지 바둑판의 형국으로 벌여나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다섯 신선은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이고 주인은 조선이고 바둑돌은 조선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씨름판 도수입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려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세 차례 다섯 신선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바둑두는 이 대결 과정을 생장성 삼변 원리에 따라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씨름판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고 이 세원공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20세기 역사가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원에서 전쟁 도수는 선천세상에서 쌓여온 온갖 원한의 살기가 한꺼번에 돌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우주가 진멸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그 원한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이 전쟁이 핵무기와 생화학전으로 세상을 공멸의 위기에 빠뜨리게 되므로 상제님께서는 끝에 가셔서 괴질이 창궐해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공사를 보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병난 도수입니다. 자, 그래서 씨름판 세계전쟁은 우리 전통 민속 씨름에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애기판은 애기들끼리 젊은 10대 청소년들끼리 싸우는 씨름이고 총각판은 더 큰 총각들이 붙는 씨름이고 상씨름판은 씨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주인공들이 나와서 그 씨름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으로 가면서 씨름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강도가 세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은 러일전쟁, 애기판은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고, 총각파는 1937년부터 일어난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고, 이제 상실음파는 주인끼리의 싸움, 우리 조선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후천 개벽 상황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기판 실험은 조선을 중심에 두고 러시아, 일본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천하막강했던 서양 세력인 러시아를 동양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애기판 실험은 일러 전쟁으로 시작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됐고, 이 공사에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제연맹이 1920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결성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 아까 상제님께서 천상 조화정부, 즉 개벽 후에 이 조화정부가 인간 역사에 내려와서 세계를, 지구촌을 통치하게 되는 그 1차 발현으로서 국제연맹이 세계기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 19세기 말 20세기 초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천지공사를 보실 때 당시의 세계 정세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서양 강대국 제국주의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거의 다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를 넘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태평양의 작은 섬까지도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동북아시아 청나라와 조선도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함으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란이라는 것은 계란을 쌓아놓은 거죠. 계란 위에 계란을 쌓아놓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애기판 실험은 동양의 일본을 내세워서 서양 열강을 동양에서 물리치는 공사인데,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 확보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쪽에서 세력을 넓혀왔지만, 일본도 그 당시에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지배하겠다는 동양제패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던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일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 챔피언 러시아, 아시아 챔피언 일본이라는 풍자화를 그렸는데, 보시기에도 일본은 아주 왜소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당시에 일본의 10배 국가 예산력과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해양 발틱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일러 전쟁 공사를 보시면서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워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하시면서, 그 당시 전주 남고산 망경대 가셔가지고 49일 동남풍 공사를 행하셔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기적과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 유럽이 3일 만에 세계대전의 상황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은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미스테리와 해프닝의 연속 끝에 발발한 기묘한 전쟁이었다고 지적하는데,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배우가 누구냐? 군인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끝난 셈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